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입니다.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그것이 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목차는 이렇고요. 인플레 컨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정책에 관련된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관련된 이슈들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특히 작년부터 양대 정책,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선 통화정책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레짐 체인지가 작년을 기점으로 생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폴 볼커 의장 이래로 중앙은행들이 특히 미 연준은 이른바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해왔습니다. 즉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과열된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미리미리,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기기, 경기가 과열돼서 나중에 인플레가 생기기 최소한 몇 분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preemptive죠. 선제적인 통화정책,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긴축을 할 때 후행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가 예상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분기 뒤, 1년 뒤에 예상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플레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이 적어도 2년, 3년 동안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치에 부합하는지를,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후행적 대응이죠. 선제적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도화시킨 것이 Average Inflation Targeting, AIT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verage Inflation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3개년 정도의 평균이 연준의 목표치인 2% 혹은 2% 초반, 이 정도에 안착되는 거를 보고 나서야 올리겠다는 겁니다. 큰 변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의 목표는 아시는 것처럼 고용과 물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듯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고용을 극대화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기 시작을 한 것이죠.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고용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준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지금 코로나를 계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한 1년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작된 지가. 근데 그 사이에 미국 행정부가 5.1조 달러를 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의 GDP가 연간으로 한 20조 정도 본다면은 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인데, 그게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그 락다운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다 나오지 않고 있고, 돈은 많이 풀렸는데 소비는 예전만큼 못하다 보니까 그 차이인 저축이 막대하게 쌓여서 지금 연율로 환산해 본다면 2조 달러가 쌓이는 상황입니다.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이. GDP가 20조인데 연간 2조라고 하면은 10%죠. 근데 미국의 GDP 갭, 그러니까 달성해야 될 목표 대신에 실제 GDP와의 간극, GDP 갭이라고 하는데, 그게 10%가 안 돼요. 많이 봐봐 6%, 적게 보면 2, 3% 보는데 초과 저축만 10%를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는 이게 결국 락다운이 풀리게 된다면 펜트업 디맨드, 억눌렸던 소비가 다시 분출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초과 수요로서 인플레, 진성 인플레, 진짜 인플레를 낳는 거 아니냐, 이런 컨선을 가질만 하죠. 재정정책이 완전히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화 재정정책이 양쪽으로 같이 팔러스 믹스가 들어가면서 통화량 측면에서도 관찰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는 것이 이른바 본원 통화죠. 중앙은행이 뿜어내는 돈이고요. M2 총통화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창출해낸, 민간 은행 쪽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돈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난 2008년, 10년 이럴 때 보시면 빨간색이 삐쭉삐쭉 늘고 있습니다만, 즉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를 많이 풀었습니다만 민간의 총통화 M2가 오히려 빨간색만큼도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얘기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열심히 풀었지만 실제로 파란색으로 대표되는 민간은행의 신용 창출은 그게 못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때는 금융위기였고요. 은행들이 위기였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그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받은 돈을 자기네 위기 해결하는 데 쓴 거지 실제로 민간 쪽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플레 컨서는 없었어. 지금은 다르죠. 지금 보시면 빨간색인 본원통화도 2조 달러 넘게 늘고 있습니다만 총통화, 민간이 만들어낸 돈은 거기에 더해서 4조 이상 빠르게 늘고 겁니다. 이 딱 보시면 그림 보시면 완전히 돈이 완전히 스카이라케팅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겠는가 물가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특히 이른바 통화론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걱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인데요. 관건은 일시적이냐 추정이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중반입니다만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까지는 즉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물가 지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 계속이라기보다도 물가 지표의 상승 압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기저효과, 전년 동기 대비한 효과로 본다면은 물가 지표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작년에 2분기, 3분기가 코로나 여파로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인플레 압력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2번, 3번인데 공급 제약이 크죠. 미국 내도 마찬가지고 이머징 쪽에서도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현재 공급 사이드에 상당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 인도도 요즘 좀 시끄럽죠. 다른 이머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머징들이 혹은 인도처럼 서비스 쪽, 미국의 어떤 서비스 수요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지금 제대로 병목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원자재들을 제대로 채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이런 병목 현상에 따른 공급 제약에 따른 인플레 압력, 이거는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불가피하죠.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만 놓고 본다면 혹은 또 일부 선진 유럽만 본다면은 백신이 지금 뭐 50%, 60%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을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제 억눌렸던 수요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또 인플레 압력,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게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악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적어도 한 올해 뭐 7, 8, 9 가을 정도까지는 이런 인플레 압력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갈 그럴 원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걸 얘기하지는 않고요. 매년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지 않겠나. 기본적인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이 좀 일시적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저효과, 그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끝나는 것이고 또 공급 제약도 백신이 결국 이머징까지 풀리게 된다면은 공급망이 정상화로 갈 것이고요. 억압 수요도 결국에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근본적으로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이코노믹 슬랙, 즉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일종의 GDP 갭이라고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능력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 그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단적으로 그걸 보여드리고 있죠.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는 것이 노동 참가율인데 이 노동 참가율이 바닥은 물론 벗어났습니다만 바닥에서 약 절반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백신이 더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정상화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팬데믹 이전이라든지 혹은 팬데믹도 쭉 올라온 추세를 그 회복을 하려면은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정도로 현재 슬랙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수요 공간의 다이나믹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은 심플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경제의 총수요, 총공급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물론 뭐 수요도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여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공급은 큰 충격을 받았죠. 못 나오고 있잖아요. 공장이 자기도 못 굴러가고 있다면 노동자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뒤로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량도 생각만큼 안 늘어나는 그런 이제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비슷한 것들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결국 집단 면역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다시 근로자들이 나오면서 공장 정상화, 병목이 완화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물가도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극화라든지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이 주는 구조적인 인플레 안정화 요인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위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이거의 생산 비용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9년, 10년, 11년, 12년 그때 한창 셰일 뽑아낼 때 보시면 생산 곡선 자체가 점차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눕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눕는다는 의미는 특히 눕는다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마지널한 생산 비용을 공급 곡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총 공급 곡선. 총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눕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덕분에 더 많은 리그 생산을 할 수 있는 리그를 파고 또 더 좋은 기술로 더 싸게 이제 쉐일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쉐일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요걸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린 것인데 그게 나와 있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공급 곡선이 서 있느냐 눕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어떤 공급 곡선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고요.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은 1780년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인류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혁신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혁신 기술들을 예를 들면 전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다양한 혁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혁신들이 상호 간에 융합을 하면 컨버전스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총 공급 곡선이 눕는다는 의미보다는 이거는 오른쪽으로 자꾸 미는 요인이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밀리는 상황, 눕는 상황, 이것들 전부 다 물가 안정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그 팬데믹과 관련된 어떤 교란, 총 공급 곡선의 교란은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머징 쪽의 원자재 생산국들의 병목 현상들 때문에 이 인플레 압력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갈 만한 문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코로나와 백신 그 다이너믹스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완화될 이슈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혹은 작년 아까 제가 연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 교란은 진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컨선이 있습니다.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연준이 인플레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그 스토리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업률이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임금입니다. 근데 한눈으로 보기에도 파란색인 실업률과 빨간색인 임금은 반대로 움직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뭐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면 임금은 올라간다. 반대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임금은 떨어진다. 이거는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필립스 커브라고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필립스 커브라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낮아지면, 즉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반대는 반대고요. 근데 그 필립스 커브가 죽었느니 잘 작동을 안 하는지 이런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실업률과 임금 자체는 상호간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는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죠. 왜냐? 실업률이 낮아져서 임금이 올라간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임금이 올라가면서 전체 경제 전체의 광범위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연준이 나타나서 때려잡습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림에 여기 보시면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연준 금리 아닙니까? 기준 금리, 정책 금리.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파란색의 실업률이 쭉 하락하는 와중에 임금이 올라가는 조짐이 보면 연준이 나타나서 때려잡고요. 또 어김없이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와중에 되면 진즉부터 선제적으로 연준이 나서가지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침체에 빠뜨려서라도 설령 그럴지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합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 빠지니까 또 이제 임금도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연준이 폴 볼커 이래로 40년 동안 인플레가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조짐이 보이려는 순간이면 다 때려잡았어요. 근데 이 40년 와중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자산, 연준 입장의 자산이죠. 사람들이 야 무조건 이상이 되면 연준이 나설 거야. 인플레가 생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인플레 기대 심리를 누르는 그 통화정책의 자산이 지금 약간 의심을 받는 거죠. 지금 여기 조금 복잡한지 식이, 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식 자체가, 수식 자체가, 왼쪽에 나오는 수식 자체가 필립스 커브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거는 올해 그 4월 말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뭐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실업률과, 이게 U라고 하는 게 실업률이죠. 실업률과 파이라고 하는 인플레의 관계, 뭐 요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험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있는 파이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입니다. 그 인플레 기대 심리가 사실은 인플레 안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였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연준이 그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두더지 잡듯이 뭔가 조짐이 보이면 때려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작년을 기점으로 연준의 반응 함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미리 때려잡지 않아요. 인플레가 2, 3년 동안 눈으로 확인된 다음에야 그때서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동안에 가져왔던 건 또 그런 인플레 기대 심리에 대한 영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바이고 또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연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AIT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를 이제 뭐 바로 포기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구도 개입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연히 옛날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경기의 진폭을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원래 이제 경기가 좀 과열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인플레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과열을 미리 좀 먼저 이렇게 좀 완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마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심해질 것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위아래 진폭을 낮추는 그런 게 정책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AIT에 따르면은 인플레가 2, 3년 동안이나 진행된 다음에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 이미 왜냐면 인플레 제일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경기가 막 좋아지고 한참 뒤에야 뭐 인플레가 올라가고 이런 건데 경기 이미 다 좋아지고 인플레 마지막에 다 올라가는 그때서야 하게 된다면 경기를 이미 붕으로 가 있을 거고 또 그때서야 막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캐치업해야 된다 그러면 또 경기가 가파르게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이런 마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정책의 목표랑은 반대로 프로시클리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뭐 프로시클리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경제의 진폭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들 그런 위험도 있다 이런 컨선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뭐 또 하나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내지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 정책 쪽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이 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그림이 미국 정부의 GDP 대비한 정부 부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월드워 2 세계 2차 대전 때 높았던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2차 대전 때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조만간 올라갈 거고 2050년까지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었던 정도로 재정 적자가 정부 부채가 늘어날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저희 뭐 티파티라고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한창 공화당 중심으로 뭐 재정 보수주의 지금 어디 갔냐? 안 보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변화의 배경에는 역사적 배경도 있고요. 이론적 배경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 배경에는 통화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현재 움직여왔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죠. 이 그림 보시죠. 1700년도부터 영란은행, 영국의 정부 부채와 영란은행의 자산 매입. 영란은행의 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화정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채는 당연히 재정정책이겠죠. 그런데 지난 1900년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1900년도 중반까지
파란색인 그 정부 부채가 막 늘었죠. 당연히 왜냐면 세계대전도 2번이나 있었고 또 뉴딜 정책도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크게 났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빨간색인 중앙은행도 같이 보조를 맞췄죠.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보시면 파란색인 정부의 역할보다는 빨간색인 통화정책의 역할이 너무 커요. 혼자 열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뭐냐? 양극화. 통화정책은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경제에 돈을 주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을 낳냐면은, 비유하자면은, 실물 경제를 아랫목, 윗목으로 비유해 봅시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데, 실물 경제가 윗목이에요. 차가운 윗목까지 따뜻하게 만들려고 아랫목인 금융시장에다가 돈을 이빠이 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당연히 뜨끈뜨끈해지죠. 뜨거워요. 하지만 차가운 윗목까지 뜨뜻해지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왜냐? 돈을 직접 실물경제에 주는 게 아니니까. 빌려주는 거죠. 근데 경제가 나쁠 때는 돈을 빌리는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재정정책은 다르죠. 여하간 통화정책은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만 열심히 뜨끈뜨끈 데워놓은 상황입니다. 양극화. 이제 이런 어떤 경제학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pushing on a string이라고. pushing on a string. 그러니까 줄 있잖아요. 끈을 당길 수는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밀어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줄을 어떻게 밀어?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이런 비대칭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폴 볼커 이래요. 그리고 레이건이라든지 대처 같은 그런 신자유주의를 이끈 리더들 이래로 40년 동안 진행된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대적 비판이 있는 것이죠. 통화정책 혼자 너무 열일한다. 이론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Modern Monetary Theory예요. Modern Monetary Theory, 줄여서 MMT라고 하는데 이 MMT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의 논리는 재정 관련돼서 기능적 재정론을 주장합니다. 기능적 재정론. 말이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별게 아니라 재정 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게 살림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가게야 당연히 수지가 중요하죠. 망하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균형 수지가 목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목표는 재정 수지가 아니라 고용과 물가라는 겁니다. 특히 고용. 물가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용을 극대화하는 게 정부가 달성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조세나 국채를 찍어가지고 정부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조세나 국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부는, 또 중앙은행은 돈을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찍어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문제 생길 수 있죠.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기지 않는 한에서 찍으라는 거예요. 그럼 조세를 왜 만들었어? 필요해요, 나름대로.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쓰는 법정통화, 한국은행 총재인이라고 하는 법정통화를 그 종이를 돈으로 만드는 건 조세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가 이제는 한국은행 총재인 찍힌 돈 안 받아, 세금으로. 앞으로 세금은 비트코인으로 받아볼게. 그거로만 받을게. 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돈은 이제 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목적도 있고, 법정 통화로 가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세도 있고요. 또 물론 해약세도 있어. 담배 같은 거에 이제 많이 물려가지고 못 피게 하는 거, 덜 피게 하는 거. 혹은 인플레가 너무 갑자기 생길 것 같으면 조세를 빨리 걷어가지고. 그죠? 그런 것들도 있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지금 위에서 이 개수대로 돈을 막 이렇게 쏟아붓고 있죠. 이게 열면 돈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정부의 지출이죠. 그리고 이 정부의 지출이 이 이카노미, 이 개수대가 이제 경제가 이카노미라고 본다면은, 경제가 이제 개수대라고 본다면 이 개수대에 가득 차게끔 돈을 이제 푸는 겁니다. 넘치면 인플레예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게끔 개수대에 물을 쏟는 거예요. 그게 재정 지출이에요. 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빠져나가는 거, 이 하수대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조세가 되겠죠. 경제가 너무 넘칠 것 같으면 조세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에서 빼야죠. 그래서 이
지출로 내리는 돈, 그 다음에 조세로 빠지는 돈, 요걸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넘치지 않게, 그리고 꽉 채워야죠. 이 꽉 채우지 않는다는 건 이제 그 유유자원이 슬랙이 있는 것이고, 이제 실업자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꽉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이게 조세로 빠져나가는 돈, 그 돈이 다시 이렇게 환류해가지고 이 수도꼭지로 재정지출로 나오는 그 연결돼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세를 걷어서 이 빠진 돈으로 다시 정부 재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돈을 빠져나가 끝. 정부가 이렇게 조세를 걷어가지고 다 소각해버려도 상관없는 거고, 버려도 되고, 이 빠지는, 위에서 지출은 다시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가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랑 마찬가지로 정부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돼요. 부족한 건 국채도 찍어야 되고 조세도 찍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다른 거죠.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조세가 부족하거나 국채가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든지 뭐 구축 효과라고 하죠. 국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들어온 게 쓸 거 아니야. 가계랑 똑같이. 근데 정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맞냐? 실제로 상관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쪽 이론이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경제학자들도 알고요. 아는 사람은 대부분 아시죠. 또 심지어 정치도 아실 수 있어요. 아시든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제약은 이 경제 그 자체의 제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조금 복잡해지는데 뭐 조금만 더 이제 이게 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그림은 그 민간은행의 밸런스시트 대차대조표고요. 또 중간에 있는 건 중앙은행의 밸런스시트 대차대조표입니다. 먼저 민간은행의 밸런스시트 대차대조표부터 설명을 드리면 차변이 있고 이제 대변이 있죠. 차변의 왼쪽에 이제 자산들이 있고 대변에 이제 부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은행의 지금 그 차변을 보시게 되면 뭐 법정 지준, 초과 지준, 국채, 대출 이런 자산들이 있고 또 오른쪽엔 또 예금 이런 이제 부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본원통화, 본원통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중앙은행 계정에 맡겨놓은 거, 그게 이제 본원통화예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만큼만 준 게 법정 지준이고, 그거를 넘어서는 걸 맡긴 거를 이제 초과 지준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본원통화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제 국채 같은 채권 같은 자산도 있고, 또 대출 같은 자산도 있죠. 근데 QE라는 게 뭐냐? QE라는 거는 은행이 갖고 있는 그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의 자산 중에서 국채가 줄어들게 되고, 여기는 초과 지준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원 초과 지준이 늘어나니까 본원통화가 늘어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QE를 하게 되면 본원통화가 늘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은행이 갖고 있던 국채를 본원통화, 즉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민간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없어요. 은행 자산의 컴포지션, 구성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물론 은행은 현금이 많아졌지. 그래서 뭐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자산 중에 대출입니다.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즉 레버리지를 민간이 얼마나 일으키느냐가 실제로 통화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쪽 예금과 부채가 총통화인데, 예금과 부채의 반대편에 있는 게 그 국채나 대출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국채는 어차피 정부가 공급하는 거니까 일단 치고, 민간이 이 대출을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서 그것만큼 예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통화가 늘어나는 겁니다. 대출이 늘어야 예금이 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알고 계신데, 우리가 예금을 해야 그 돈 가지고 은행에 대출한다. 그거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 제가 집을 사요. 그럼 은행에서 제 통장에다가 5억을, 예를 들어 10억짜리 5억을 빌려다 치면, 5억을 너 대출해주고 할게 하고 대출을 꽂아줍니다. 어디다가? 제 예금에다, 통장에다가. 그 순간, 그 5억이라는 거를 컴퓨터 딱 입력하는 순간, 키인이라고 하는데, 키스트로크 머니라고도 해요. 키인하는 순간, 제 대출이 5억이라는 돈이, 제 5억은 현금을 보지도 못해요. 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어. 5억을 누가 받아가, 현금을. 그러니까 컴퓨터 계좌에다가 5억이라는 대출이 생기면
내 은행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편은 예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물론 그걸 내가 다른 매수인한테 매도인에게 주면 또 그 사람 예금 계좌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옮기는 것 뿐이고, 여간 포인트는 대출을 통해서 예금이 만들어지고 그게 신용창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금을 맡겨가지고 대출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대출한 거가 그대로 예금에 계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대는 거의 1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예대 비율은. 네, 그래서 사실 민간에서 조금 착각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돈은 은행의 대출이 늘어나 줘야 그것만큼 예금이 늘어나면서 총통화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행이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레버리지가. 근데 제가 아까 집 사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집을 사거나 공장 투자를 하거나 뭐 가게를 열거나 이런 민간의 수요가 있어야 대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따라서 대출이 늘면서 예금이 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게 뭐 어렵게 얘기하면 내생적 통화 수요입니다. 근데 이제 상당수 전통 경제학에서는 사실 외생적 통화 수요를 주장을 하는 학파도 있어요. 근데 이 MMT는 좀 다르죠. 여하간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뭐 좀 시간이 오니까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민간이 창출하는 돈을 창출하는 방식, 중앙은행은 당연히 더 쉽죠. 중앙은행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 쉽게. 중앙은행의 고객은 두 가지입니다. 은행이 있고요. 하나는 정부죠. 은행이나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중앙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면서 반대편에 대출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금이 잡힙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 지준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주기도 하고요. 정부한테는 역시 정부 대출 형태로 주기도 하고, 혹은 정부가 찍은 국채를 민간이 그 국채를 사가지고 그 민간이 사 있는 국채를 다시 중앙은행으로 가면서 한 쿠션 먹고 결국 정부한테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한테 빌려준 돈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정부한테 빌려준 돈은 사실상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물론 뭐 은행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계속 롤오버 해주면 돼요. 1억을 롤오버 해주면서 2억으로 더 크게 롤오버 해주고 3억으로 더 크게 롤오버 해주고 언제까지? 만년, 100만년까지. 뭐 주는 거지 뭐 그게. 뭐 어쨌거나 정부는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더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도 정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광의의 정부예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여하간에 이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데는 이론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그 이론이 맞냐? 사실 맞아요. 맞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오른쪽 위에하고 아래에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제가 아까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 했잖아요. 금융위기 때랑 다르게. TGA라고 하는 게 Treasury General Account라고 해서 정부의 계좌입니다. 중앙은행에 들어있는 정부의 계좌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은행들의 리저브가 있는데,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뱅크 리저브, 지준을 엄청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Treasury General Account, 정부의 계정은 그때는 하나도 안 늘었어요. 지금은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다가 돈이 빠지고 왜 빠졌냐? 국민한테 써서 그럽니다. 이게 지준은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고 그건 우리한테 빌려줄 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안 빌릴 수도 있지만 빌려줄 뿐이지만,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우리한테 줘요. 써요, 직접. 주거나 씁니다.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습니다만, 사실 QE가 주는 함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버짓 파이낸싱, 정부가 지출을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은행에 돈을 대는 거, 이거는 상당히 파워풀할 수 있죠. 경제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찍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제약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론적으로만 뭐 세금 국채도 뭐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 좀 뭐 이렇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좀 당연히 쓰는 것이고요. 또 이론적으로는 뭐 부채 탕감도 가능하죠. 정부의 부채 탕감도. 하지만 뭐 이게 만능이냐? 당연히 제약 조건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게시트에 보여드린 것처럼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넘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제약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헬스케어 이런 투자를 늘려고 막 중요하니까 헬스케어가 늘리려고 해도 정부가 돈을 막 써요. 뭐 건물도 짓고 의사도 짓고. 근데 의사도 없거나 혹은 뭐 건물 질 그런 것도 부족하다. 원자재 부족하다. 그러면은 건물은 못 짓고 물가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능력 이상으로 정부가 돈을 푸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20년째 디플레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책이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제약도 있는 것이죠. 아, 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어? 그럼 우리 지역구는 왜?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이게 정치도. 그러니까 사실은 적정하게, 디스플린, 규율을 가져갈 필요는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 가게처럼.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책이 이른바 슈퍼 사이클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1865년부터 그려왔는데 자본주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캐피탈리즘 1.0이 1865년부터 약 한 대공황 전까지 보시면 그 당시 근본이제였고 또 머니터리 통화 정책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근본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통화 정책이 엄격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때도 이미 만성적인 경기 침체, 그러니까 secular stagnation 이라는 용어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pushing on a string 이런 것들이 이미 그때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레리 서머스 아시는 학자, 미국의 유명한 장관이라고 했던 최근에 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요새도 나오지만 옛날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그때 상황은 뭐였냐? 대공황 갔죠? 대공황 가고 전쟁 났죠?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또 대공황이 나니까 케인즈가 등장을 했고 세계대전 나오면서 정부가 이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재정 주도로 상황이 바뀌죠. 당연히 큰 정부로 갔어요. 60년대, 70년대 노동이 득세라기보다도 노동자의 발언권이 세지면서 노조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그 당시 아시는 것처럼 원유 그 가격 폭등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케인즈의 후예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밀턴 프리드만 같은 이제 통화론자들이 이제 부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들어오면서 대처나 아니면 레이건 같은 신자유주의를 업은 그런 정치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지금 근 40년째 다시 통화정책 주도 그러면서 계속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13, 14, 15년 같은 건 극단적인 디플레이션 위기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8년도 금융위기도 나고 이제 11년도 유럽 재정위기 13년, 14년, 15년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위기 하면 전 세계 한바탕 다 시끄러웠죠. 하고 드디어라기보다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재정이 주도할 때, 통화 주도할 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림의 의미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노동의 인목과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이 상대 가치를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쭉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40년간 이어온 이 사이클이 또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그동안 너무 통화정책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도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이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현재 바이든 정부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양반들 학파를 우리가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케인즈 좌파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정책에도 야금야금 반영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상황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시장에 미치는 함의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상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통화 정책이 바뀐 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인플레 기대 심리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약간 좀 도전을 받는 상황이고요. 또 재정 정책도 코로나를 계기로 확 늘어난 건 맞는데 코로나 끝나도 계속 될 거야? 재정 확대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크게 보는 분들은 코로나 끝나도 바뀔 수 있어. 왜냐하면 통화정책 혼자 열리라는 시대가 아니고 다시 재정정책이 더 힘을 발휘하는 큰 정부 비슷한 쪽으로 시대가 바뀔 거야.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슈퍼사이클 같은 큰 변화는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와야 위기가 커야만 그 변화도 크죠. 그 당시에 케인즈가 나오고 이랬을 때는 대공황이 있었고요. 또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10여 년 전에.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과연 이 대공황과 금융위기, 그 다음에 2차 대전과 코로나, 이게 어느 게 더 크냐? 아직까지는 그때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떤 그 반동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보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완전히 바꿀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정말로 21세기 루스벨트가 된다.
그럼 얘기는 다르겠죠. 21세기 루즈벨트가 그 뉴딜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아래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1930년, 40년대 루즈벨트가 이른바 3R이라고 하는 정책을 이제 펼쳤잖아요. Relief, Recovery, Reform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이제 바꾼 거죠. 정책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이 약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레스큐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를 했고요. 지금 또 뭐 인프라 투자한다고 또 리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크게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봐야 돼요. 저희가 시나리오 2개를 뽑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코로나 이전으로 간다. 이전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정책 측면에서 사는 겁니다. 뭐 기술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재정이 이렇게 막 늘어난 거 이거는 조금 일시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흐름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통화 정책 우위가 되는 것이고 연준이 조금 더 질서 정연하게 후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책이 정말로 크게 변해가지고 재정이 진짜 막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 경제나 인플레가 오는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통화 정책이 지금처럼 디플레도 인플레도 물론 원래 막았지만 디플레도 막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본연의 임무대로 연준은 인플레를 막고 경기 부양은 재정이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죠. 굿캅, 배드캅으로. 그러면 연준은 상대적으로 매파적 입장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시장에 미치는 함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4분면이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아주 단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붐인 상황이죠. 뭐 인플레이션이 붐 내지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거나 인플레가 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치주가 뭐 조금 이렇게 모르는 얘기들이 있는데 원자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향후 길어야 반년에서 1년 정도로 보고 뭐 1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결국 다시 디스인플레이션 쪽이 조금 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물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이런 날라가 이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는 큰 혁신, 그런 혁신 기술주에 주목하는 그런 패턴이 조금 더 그게 더 큰 흐름상에서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조금 뭐 달라질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비교적 분명한 것도 있죠. 아까 제가 시나리오라는 거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비교적 분명한 거는 바이드노믹스가 달성할 수 있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뭐 양극화를 줄여야 된다, 뭐 저것 조세를 올려야 된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화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양당 좌우가 공통적으로 합의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슈퍼파워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IT 기술이 있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 거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 또 환경이라는 거, 뭐 그린이라는 건 뭐 대우면부상 뭐 반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 따르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일부 정치들도 아까 말씀드린 MMT 이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문제되지 않는다. 인플레가 생기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사실은 이런 공통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집중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어떤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로 가든 뭐 디스인플레로 가든 그건 뭐 사실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 투자 이쪽으로 집중될 것이다. 결국에는 돈이 흘러가는 쪽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크게 보면 지난 금융위기 직후에는 중국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임은 미국 타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어떤 그 큰 틀에서의 함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얘기들은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른바 주시장 내부에서 뭐 로테이션 얘기가 있었어요. 뭐 가치적으로 성장적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글쎄요. 뭐 사실 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가치주 나누기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비한 가치주의 상대 강도인데 금리랑 같이 움직여요. 큰 틀에서. 그래서 금리가 빠지면 성장주가 좋아지고 즉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빨간색과 파란색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금리가 그동안 30년 빠져왔던 거는 뭐 이른바 Great Moderation, 인플레 기대 심리 안정 등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가치주 성장주 내부의 고유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성장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성장주들은 혁신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상당수 가치주들은 레거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이른바 레거시가 좀 있어요. 엔진하고 변속기 어떡할 거야 이거. 35년 40년부터 아무도 안 만든다는데 전기차만 만든다는데 좌초자선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레거시가 있는 염려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현대차도 향후 5년 10년 안에 절반은 전기차, 나머지 또 로봇, 나머지 뭐 UAM, 날아다니는 플라잉카 이런 거 만든다고 바꾸고 있어요. 이런 혁신을 주도한 혁신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이제 뭐 가치주나 성장주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오래된 낡은 레거시를 벗어나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면 그럼 그것도 성장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앵글 자체가 기존의 관점대로 가치 성장주는 중요한 게 아니다. 시대 변화 흐름에 맞게 변화 혁신을 따라가면서 혹은 주도하면서 여기 세상을 바꾸는 힘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주식이죠. 저희는 그런 앵글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림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바이오하면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장주 안에도 뜯어보면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 보면은 바이오라고 하는 게 회색인데 좀 올라가긴 했죠. 하지만 유전자는 날라갔고 그리고 의료 장비도 파란색 되게 좋아요. 그러나 맨 밑에 있는 빅파마 제약들은 뭐 수년째 기고 있습니다. 빅파마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레거시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세상의 흐름을 얼마나 빨리 쫓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뭐 드린 말씀은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 그 자체는 사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코로나와 백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이내믹스가 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상당히 구조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 반면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생긴다면 얘기는 다르다. 통화정책은 생겼어요. 근데 재정정책은 약간의 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재정정책까지 정말로 그렇게 변한다. 라고 하면 이제 다시 슈퍼사이클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에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통의 투자 전략이라는 부분들도 비교적 확실한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내용도 어려울 수 있고 좀 천천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